성조 태무룩한 치세 초년. 중원의 밤에는 검은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 마교의 교주와 구대 장로는 모두 죽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싸움은 없었으며 살인자는 남지 않았다. 강호는 그날을 건이 사라진 밤이라 불렀다. 그날 이후 한 사내가 바다를 건넜다. 일본에서 사무라이의 검을 익히고 돌아와 7개의 비급을 남긴 채 중국과 일본의 경계에 떠있는 섬으로 사라졌다. 그곳에서 검은 변했다. 찌르지 않고 단번에 베는 검으로. 100년 후 그 섬의 도주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선택은 없었다. 걷기 전부터 훈련을 받았고 숨을 고르기 전에 검을 들었다. 그의 이름은 연무진. 아직 그는 모른다. 하지만 강호는 알고 있다. 그가 섬을 떠나는 순간 전설은 끝나고 피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는 것을. 검푸른 바다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다. 파도는 거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암벽을 때린다. 이곳의 자연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반복 속에 규칙이 있다. 중원에서 이름이 지워진 고수가 있었다. 그는 패배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승리를 남겼기 때문에 자취를 감췄다. 절벽 가장자리. 연무진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서 있다. 바람이 불지만 연무진의 상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옷자락만 천천히 흔들린다. 그는 바다 끝에서 검보다 먼저 버티는 법을 배웠다. 성인 수련자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서 있다. 발끝의 방향, 무릎의 각도까지 통일돼 있다. 부친이 앞으로 나온다. 마지막 훈련이다. 패배는 곧 죽음이다. 연무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첫 움직임은 발이 아니다. 연무진의 손은 상대의 손목이 아니라 상대가 이동하려는 공간을 가로막는다. 섬의 무예는 보여주기 위한 검이 아니었다. 싸움은 짧고 결과는 길게 남는다. 다시 절벽. 부친과 연무진은 같은 방향을 본다. 중원은 검을 빠르게 뽑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더 배워야 합니까?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섬의 작은 항구. 연무진은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한다. 검, 옷 한 벌, 그리고 오래된 끈. 섬의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바다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 항구의 낮. 필요 이상으로 크게 움직이고 목소리는 공간을 침범한다. 중원은 느리고 시끄럽고 쓸데없는 동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항구 끝. 연무진은 멈춰서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원은 아직 모른다. 이 사내가 파도를 넘어왔다는 사실을. 안개가 낮게 깔린 바다. 섬의 바다보다 색이 탁하고 물결은 불규칙하다. 연무진은 배의 난간에 서 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느낀다. 섬의 바다는 반복되었다. 중원의 바다는 축적되어 있었다. 무진의 몸은 흔들림보다 먼저 힘을 풀어낸다. 배가 닿는다.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모인다. 사무라이 복장 때문이다. 저 복장, 중원 복장이 아닌데? 외놈인가? 외놈 같진 않아. 서 있는 게 중원 무인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항구 관리소. 연무진은 통행패를 내민다. 관리관의 시선이 그의 복장에 머문다. 그 차림은 처음 보네. 무인인가?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지. 중원에서 무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가장 위험을 피하는 대답이었다. 연무진의 사무라이 복장은 더 눈에 띈다. 도포 사이에서 유독 짧고 단정한 실루엣. 사람들의 시선이 붙는다. 산의 셋이 길을 막는다. 연무진은 고개를 숙인다. 예의의 동작이지만 동시에 검과 가장 가까운 각도. 이를 본 무인 하나의 눈이 흔들린다. 사내 하나가 연무진의 손목을 잡는다. 연무진의 움직임은 작다. 칼은 끝내 뽑히지 않는다. 사내들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선택을 없앴다. 사람들이 모인다. 속삭임이 번진다. 연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벗어난다. 그는 여전히 옷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찻집 창가.
설청아는 연무진의 뒷모습을 본다. 연무진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다. 사무라이의 복장만이 파문처럼 남든다. 아래쪽 거리 한가운데 연무지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에서 반쯤 벗어나 있었다. 검을 드러내지도 기세를 흘리지도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는 묘하게 숨이 막혔다. 마치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본 것처럼 누군가 분명히 보았으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묘함만 남았다. 설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3개 쥐었다. 그건 직감에 가까웠다. 복장은 사무라이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움직임은 중원의 무인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원에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결이었다. 그 순간 찻집 아래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거리 끝에서 정파 무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식은 단정했고 허리에는 정파 특유의 검식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중앙에는 한 명의 노인이 있었다.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은 느렸지만 땅을 디디는 순간마다 바닥이 낮게 울렸다. 청운검왕 한도윤. 중원 정파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고수의 호칭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규칙이었고 검으로 쓰인 역사였다. 거리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왜 저분이 여기 계신 거지? 연무지는 그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다만 한 걸음 늦췄을 뿐이었다. 그 미묘한 변화에 한도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젊은이. 한도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거리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연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짧은 회색 반상머리, 나이보다 무거운 눈빛과 그리고 정리된 짧은 수염이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분위기. 그는 공손히 예를 갖추지도 무례하게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멈춰서서 상대를 바라보았다. 중원 사람이 아닌 듯한 차림이군. 헌데 어째서 중원의 숨결을 그리도 심오하게 쓰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무진에게 쏠렸다. 중원의 숨결. 그 말은 곧 내공을 뜻했다. 연무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원에 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짧지만 단정한 말투였다. 한도윤의 시선이 그의 허리로 내려갔다. 사무라이식으로 찬 검. 중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이었다. 볼 일이라. 그 볼 일이 이 땅을 흔들 일은 아니길 바라네. 연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간 거리의 공기가 굳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도윤의 뒤편에서 기세가 솟구쳤다. 정파구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감히 거망 어르신 앞에서 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연무진이 검을 뽑지 않은 채 한 발 앞으로 내디뎠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발을 옮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무인의 호흡이 끊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바닥을 긁으며 멈춘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선명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한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도윤이 손을 들었다. 주변의 기세가 단번에 가라앉았다. 그는 연무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중원에 온 이유를 말해보시게. 비극을 찾으러 왔습니다. 선조가 남긴 것들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다. 연무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주문에 흩어져 있는 7가지 비극. 그것은 전설이자 저에겐 유산입니다. 한도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짧은 침묵. 그리고 한도윤이 천천히 검자르를 잡았다. 중원이 너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는지는 증명해 보이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말과 동시에 한도윤의 검이 뽑혔다. 순간 거리의 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퍼졌다. 검을 뽑는 동작 하나로 공간 자체가 긴장했다. 연무진은 검을 뽑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설청아는 창가에서 그것을 보고 알았다.
아직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한도윤이 움직였다. 거망의 검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었다. 그 검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연무지는 처음으로 허리를 틀었다. 사무라이식 최소 동작, 불필요한 회전을 전부 버린 움직임. 검이 스쳤다. 정확히 말하면 스쳤다고 느낀 건 사람들이었다. 실제로는 닿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연무진의 발 아래 바닥이 갈라졌다. 낮은 괴문과 함께 돌바닥에 길게 금이 갔다. 검을 쓰지 않은 충동이었다.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확신이 아닌 경계가 떠올랐다. 역시 중원의 내공이군. 한도윤이 낮게 중얼거렸다. 연무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중원의 내공으로 검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검자루에 손을 올렸다. 그러나 뽑지는 않았다. 침묵. 주변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한도윤은 잠시 연무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검을 내렸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의 선언이었다. 연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등을 돌렸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날 이후 중원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검을 뽑지 않고 검원과 맞선 젊은이, 사무라이의 형식으로 중원의 내공을 쓰는 이방인, 7비급을 찾는 자, 그리고 그 이름, 연무진. 중원은 그 이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설청하는 찻집 창가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연무진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완전히 삼켜진 뒤에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가 사라진 방향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는 오래 남았다. 이 사람은 중원을 처음 보는 눈이 아니야. 설청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무진이 중원에 온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그는 답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을 확인하러 왔다. 섬에서의 시간은 길었다. 바다와 바람, 검과 호흡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곳에서 연무진은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랐다. 검을 휘두르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웠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검은 움직임의 결과다. 결과를 줄이면 세상은 네 편이 된다. 중원의 이름들, 사라진 문파들, 그리고 피로 얼룩진 한 사람의 전설, 혈야검성. 중원의 천재 검사였고 하루아침에 마교의 교주와 9 장로를 베어버린 인물, 그리고 연무진의 선조. 아버지는 지도도 문서도 주지 않았다. 대신 장소를 기억하게 했다. 중원에서 가장 외면받은 땅, 흑운령. 이곳은 100년 전부터 흉지로 불렸다. 그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백문노의 시야에 들어왔다. 백문노는 중원의 음지에 뿌리내린 비밀 조직이었다. 설차와는 백문노에서도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확인된 정보보다 곧 사건이 될 정보를 중시했다. 연무진의 행보는 그녀에게 너무나 명확한 신호였다. 흑운령으로 간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다. 비급 하나가 움직인다. 설청하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마교에도 흘려. 그녀의 판단은 간단했다. 비급을 노리는 세력이 늘어날수록 연무진의 실체는 더 빨리 드러날 테니까. 흑운령은 늘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햇빛조차 산을 넘기 전에 흐려졌고 바람은 늘 낮게 울었다. 연무진은 검을 뽑지 않은 채 산을 올랐다. 발걸음은 일정했고 호흡은 흔들리지 않았다. 산 중턱, 무너진 석굴 앞에서 연무진은 멈춰섰다. 이것이다. 석굴 안은 오래된 싸움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부러진 검, 찢긴 갑옷, 바위에 깊게 파인 자국들. 연무진은 석벽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공을 흘려보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자신을 증명하지도 않았다. 석벽이 낮게 울리며 갈라졌다. 그 안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혈야진경. 연무진은 책을 펼치지 않았다. 이 비급은 읽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로 한 걸음 물러섰다.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비급의 이치를
몸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석굴 밖에서 기척이 터졌다. 마교였다. 검은 옷, 붉은 문양, 젊은 간부가 걸어 들어왔다. 전설은 역시 사실이었군. 그 뒤로 여러 명의 무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급을 가져가려는 건가? 연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교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연무진이 검을 뽑지 않았다. 움직임은 최소였다. 발을 옮기고 허리를 틀고 내공을 압축한다. 그 결과 공기가 찢어졌다. 석굴 바닥이 갈라졌고 두 명이 그대로 벽에 처박혔다. 남은 자들은 뒤로 물러섰다. 연무진은 그제야 말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다. 시험이다. 이번에는 땅이 갈라졌다. 그날 밤 마교에는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 흑운령에서 혈야검상의 비급이 해수되었다. 회수자는 검을 거의 쓰지 않았고 무공은 이전 기록을 압도했다. 설청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운령, 석굴, 혈야검성의 비급.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입꼬리만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네.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교 쪽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설청하는 잠시 생각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움직일 필요 없어. 이미 세상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밤거리를 내려다봤다. 같은 시각 마교 본단, 검은 장막이 드리운 대전안, 여러 간부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확실하냐? 혈야 증경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젊은 간부가 짓눌린 공기에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갔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자도. 순간 대전안의 촛불이 동시에 흔들렸다. 말끝이 흐려졌다. 비급이 사람을 고른 모양이군. 그 시각 연무진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비급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몸 안에서 내공이 끊임없이 재배열되고 있었다. 호흡 하나, 맥박 하나. 그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허공에 가볍게 내공을 흘렸다. 순간 앞에 있던 바위의 표면이 갈라졌다. 아주 얇게. 혈야진경은 기술을 남기지 않았다. 원리와 방향만 남겼다. 그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5명, 정파 소속 무인들이었다. 흑운령에서 나오는 자는 검문을 받아야 한다. 연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멈춰서지도 않았다. 그 순간 한 명이 먼저 움직였다. 검이 뽑히는 소리. 그러나 연무진은 검을 보지 않았다. 그저 한 발을 옆으로 옮겼다. 그리고 허리를 아주 조금 틀었다. 앞으로 달려들던 무인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바닥이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꺼졌다. 연무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비켜주면 그냥 지나간다. 정파 무인 중 하나가 말했다. 저자가 비급을 손에 넣은 자다. 연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들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날 밤 중원 전역으로 소식이 퍼졌다. 흑운령에서 비급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마교가 움직였고 정파가 대응했으며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모든 보고서에 공통으로 적혔다. 검을 뽑지 않았다. 설청하는 새로운 보고를 받고 이번에는 끝까지 읽었다. 혈야검성은 사람을 죽인 전설이 아니었어.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부하가 숨을 죽였다. 설청하는 펜을 들어 문서 맨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다. 연무진. 그리고 그 아래 7 중 하나. 각성 완료. 연무진은 어느 작은 객잔에 들어섰다. 주변의 소라는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그 순간 잔 속의 물결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객잔 안으로 검은 기운이 먼저 흘러들어왔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등에는 사람 키를 넘는 도. 바닥이 한 번 울렸다. 그는 천천히 객잔을 훑어봤다.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창가. 차를 들고 있는 연무진. 돌을 뽑지 않았다. 그저 돌을 맨 채 도기를 날렸다. 연무진 앞에 탁자가 반으로 갈라졌다. 연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철무량과 마주쳤다. 검은 기운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같은 자리에서 부딪혔다. 먼지와 나무 파편이 공중에 떠 있다. 철무량은 거대한 체구를 부풀리며 연무진을 바라본다. 연무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눈동자만 철무량을 본다. 하!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군. 철무량은 검을 크게 휘두른다.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폭발하며 주변 공기를 뒤흔든다. 연무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속도로 검을 살짝 옆으로 흘려 피한다. 공간 전체가 흔들리며 먼지와 파편이 회오리친다. 몸을 살짝 틀고 검 끝으로 철무량의 검을 밀어낸다. 푸른 전기가 검 끝과 팔을 따라 번쩍이며 철무량의 균형을 흔든다. 잠시 몸을 뒤로 젖혀 공격을 막아내지만 검은 연기 기운이 폭발하며 그의 분노가 극대화된다. 연무진은 부서진 탁자와 파편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공중에서 검을 살짝 비틀며 철무량이 공격을 흘려보낸다. 대도를 크게 휘두르며 최선을 다해 반격하려 하지만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뻗어나가며 힘의 폭발을 드러낸다. 연무진은 검 끝으로 철무량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봉쇄한다. 철무량은 힘과 균형을 잃고 검을 내린다. 검은 연기 잔상이 서서히 흩어지고 찻집 내부는 정적에 잠긴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으며 푸른 전기가 은은하게 흐른다. 힘겨운 듯 대도를 늘어뜨리고 연무진에게 말한다. 도대체 넌 누구냐? 듣도 보도 못한 무공이구나. 연무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히 말을 한다. 이미 지나온 길이니까. 이미 끝났다는 듯한 표정으로 뒤돌아선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찻집 문을 열고 골목으로 걸어나간다. 연무진이 찻집에서 나와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주변 공기가 묘하게 떨린다. 그림자 속에서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인물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난다. 검을 차고 서 있으며 은은한 기운이 주변 공기를 흔든다. 놀라지 마라.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난 사키무라 렌이다. 연무진은 즉시 돌진하지 않고 검끝과 시선으로 렌의 움직임과 기운을 읽는다. 자신보다 안정되고 정밀한 기운을 가진 존재를 처음 체감한다. 푸른 전기가 팔과 몸을 타고 폭발적으로 흘러나오며 골목 전체의 공기가 진동한다. 공격하지 않고도 긴장감만으로 연무진을 압도한다. 신중하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돌진한다. 검을 크게 회전시키며 공격 궤적을 넓히지만 렌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검기를 유도하며 반격 없이도 흐름을 통제한다. 좋네. 나쁘지 않아. 두 사람의 내공이 얽히며 골목 전체가 진동하고 푸른 전기와 렌의 차분한 기운이 서로 충돌한다. 잠시 후 퇴하며 몸과 검으로 거리를 조절한다. 렌은 검을 살짝 내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연무진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호흡을 고르며 몸과 검 끝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연무진, 손끝과 팔을 타고 흐르는 푸른 전기,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미소를 띠는 렌의 존재감이 골목 전체를 압도한다. 연무진이 다시 검을 세우고 돌진하며 공격을 넓힌다. 렌은 한 발짝만 움직여 궤적을 흐트러뜨리고 압박을 유지한다. 골목 전체의 공기가 진동하며 연무진은 몸과 눈빛으로 압도적인 힘과 속도를 체감한다. 이제 너의 한계를 보여라. 연무진은 몸과 검을 최대한 활용하며 돌진하지만 점점 렌의 기운과 움직임에 의해 유도당한다. 마침내 연무진이 골목 중앙에서 검을 낮추고 숨을 고른다. 렌은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다가와 낮고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우린 너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금방 다시 만날 테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 렌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골목은 한동안 잠잠해지지 않았다. 연무진의 손끝에는 아직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었다. 천천히 숨을 고른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어떤 적과도 달랐다. 강해서가 아니라 강함의 기준 자체가 다른 존재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는다.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밤 연무진은 두 번째 비급을 향해 나아간다. 도심 외곽 허물어진 장터의 끝에 한 노인은 연무진이 다가오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인사를 하지도 않고 검도 뽑지도 않는다. 배기 이전에 선택이 끊기는 곳이 어디인가?
무문사 해가 넘어가기 전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나온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연무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아직 남아있겠군. 무문사로 향하는 산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없다. 폐허가 된 사찰터, 문도 현판도 없다. 그런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 연무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연무진의 기감이 흐릿해진다. 검을 뽑으려던 손이 멈춘다. 결정을 늦춘 자부터 죽이는 것이군. 그때 뒤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린다.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인물인 듯하다. 연무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춘다. 이 기감은 낯설지 않다. 이전에 부딪혔던 렌과 비슷하지만 또 다르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 너머에 무언가 서 있다는 감각이 먼저 전해진다. 또다시 중원에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이제야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온 사무라이는 거구였다. 덩치는 크고 갑옷은 투박하고 장식도 여백도 없다. 검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빛에는 계산이 없다. 오직 하나의 의도만 있다. 배겠다.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흐르고 렌과의 조우에서 느꼈던 압박과는 또 다르다. 검을 들어 올린다. 동작은 느리다. 그러나 그 궤적 끝에 무엇이 남을지는 분명하다. 이 사무라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폐사찰에 내려앉은 정적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키리아나 앤이 검을 들어 올리는 순간 공기부터 찢어지듯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움직임에는 계산이 없었다. 오직 한 번에 베어 끝낸다는 의지뿐이었다. 비급은 여기 있다. 앤은 무너진 불상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하지만 손에 쥐어도 몸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는 연무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너는 다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말과 동시에 단 한 번의 전력 배기가 내려왔다. 기교도 속임도 없는 정면 배기. 연무진은 몸을 낮추며 간신히 궤적을 흘려보냈지만 검풍만으로 석기둥이 산산이 부서졌다. 피하거나 읽을 틈을 주지 않고 연속해라 쏟아지는 압도적인 힘. 연무진은 점점 뒤로 밀리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음을 느꼈다. 숨을 고르는 사이 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느껴지는 위화감만을 쫓고 있었다. 이사오, 너는 힘을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검이 밀린다. 다시 한번 더 깊은 전력 배기.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연무진이 정면에서 받아냈다. 충돌의 순간 폭발적인 반동이 일어나며 두 사람의 거리가 벌어졌다. 앤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이 스쳤지만 답을 찾았다는 확신은 없었다. 기술이 아니다. 비극을 쓴 것도 아니야. 연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몸에 흐르는 감격을 따라 다시 검을 들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충돌은 짧고 거칠었다. 앤의 전력 배기가 정면으로 내려왔고 연무진의 검은 그것을 받아 흘리며 되돌려 보냈다. 굉음과 함께 앤의 무릎이 석발하게 닿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연무진을 올려다보았다. 패벨의 얼굴이 아니었다. 답을 얻지 못한 자의 얼굴이었다. 결국 나는 끝까지 나의 끝을 모르겠다. 검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외검 십자가 찾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바로 너의 존재다. 그의 몸이 서서히 기척을 잃어갔다.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말이 폐사찰에 남았다. 다음엔 묻지 않을 것이다. 알아내기 위해 부숴버리겠지. 연무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 안에서 아직 가라앉지 않은 진기가 천천히 순환하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무너진 불상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 비급이 있었다. 낡은 책 한 권. 겉보기에는 수많은 무궁서 중 하나와 다를 바 없었지만 연무진은 한 번에 알았다. 이 비급은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저 오랫동안 몸에 익힌 순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용히 진기를 흘려보냈다. 익숙한 진기가 비급의 표면을 스치듯 흐르며 순간적으로 튕겨나왔다. 그러나 비급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를 요구하듯 내부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책 속에서 잠들어 있던 쉼이 깨어났다. 글자는 의미를 잃었고 문자는 형상으로 변해 내공 타고 흘러들어왔다.
푸른 전기 위로 전혀 다른 색의 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붉은색이었다. 거칠지 않았고 폭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밀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시야가 달라졌다. 공기의 흐름, 파변의 궤적, 순간의 미세한 떨림까지 자연스럽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비급은 책의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다. 연무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검을 들어 올리자 검날을 따라 붉은 전기가 조용히 맥동했다. 그는 가볍게 한 번 검을 휘둘렀다. 소리도 없이 폐사찰 뒤편의 암벽이 매끄럽게 잘려나갔다. 연무지는 숨을 내쉬었다. 몸이 버텨낸 것이 아니라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확실했다. 외검 십자가 노리는 것은 비급이 아니다. 비급을 받아낼 수 있는 몸, 그리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자신이다. 중원의 기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니 느꼈던 위화감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 연무지는 검을 등에 맸다. 붉은 전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다음 싸움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자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무문사 깊숙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누각에서 설청아는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은 정복군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폐사찰에서 사무라이를 꺾었다고 합니다. 검에서 붉은 기운이 흘렀다는 말도 나옵니다. 설청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잔을 내려놓았다. 차 표면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붉은 기운이라 드디어 나타난 건가? 강호에서는 이미 비급을 손에 넣었다고들 합니다. 그 사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죽었다면 소문도 여기까지 왔겠지. 그를 보호하는 척한다. 그리고 동시에 노출시키는 거야. 외검 십자가 그에게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도에도 남지 않은 산중의 폐각에는 오래된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파의 대장로 백무지는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세를 낮추지도 기세를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그의 호흡이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잠시 뒤 사파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위청우는 소리 없이 들어와 기둥에 등을 기대며 서 있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백무진의 호흡과 혈의 흐름을 훑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들어오는 순간을 보지 못한 전제가 있었다. 혈음너.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의 농도가 달라지며 그의 자리가 형성되었다.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니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듯한 기운이었다. 세 방향의 흐름이 맞물리자 폐각 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진동 속에서 공통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연무진. 누가 먼저 입에 올린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미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무라이를 꺾었다는 소문, 비급을 몸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푸른 진기가 붉게 변했다는 목격담까지. 서로 다른 경로로 전해졌지만 그 끝은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다. 정파의 대장로 백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확인되지 않은 힘이 강호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제다. 사파의 거두 위청우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며 시선을 돌렸다. 그 역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무진이라는 이름이 어느새 자신들의 경계선을 스치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 속에서 마교 1장로인 혈음노의 기운이 미묘하게 일렁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도 소문의 진위도 아니었다. 그 힘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이었다. 잠시의 침묵은 서로를 재는 시간이었고 그 사이에서 결론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각자의 이해가 겹치는 지점이 이미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무진을 시험한다. 필요하다면 막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다른 쪽은 개입하지 않는다. 연무진은 아직 그것을 몰랐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하나의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겹겹이 포개지기 시작했다. 설청아의 미소. 설청아는 다시 차를 따르며 조용히 웃었다. 연무진을 죽이기 위한 연합이 아니었다. 연무진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용하기 위한 연합이었다. 강해진 자는 숨을 수 없다. 특히 붉은 진기를 두른 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연무진이 향하고 있을 길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를 시험할 무대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두 번째 비급을 손에 넣은 뒤에 그는 산을 내려왔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길가에 붙은 주막은 오래되어 보였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다음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연무진은 비를 맞으며 길을 나섰다. 세 번째 비급이 있는 방향은 이미 머릿속에 명확했다. 산길로 접어들자 주변의 소리가 하나둘 사라졌다. 짐승의 기척도 바람 소리도 어딘가 눌린 듯 낮아졌다. 그리고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길은 자연스럽게 막혔다.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정파의 도복, 사파 특유의 자유로운 차림, 마교 특유의 음침한 기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모여 있었다. 그는 멈춰섰다. 검을 뽑지도 않았고 진기를 끌어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호흡을 한 번 고르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공기가 먼저 갈라졌다. 검은 한 번만 움직였다. 속도도 힘도 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여파는 산이 대신 받아냈다. 바위가 갈라졌고 숲이 찢어졌으며 땅이 울렸다. 무림연합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검을 놓쳤으며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뒤돌아 달아났다.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앞의 공간에는 비가 닿지 않았다.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검은 보이지 않았고 기세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앞에 서자 연무진은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진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무슨 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붉은 진기가 응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 그 힘을 잘 알고 있다. 서두를 것 없어. 연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이 인물은 지금까지 만난 누구와도 달랐다. 길을 막으러 온 건 아니다. 지금부터 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당해야 하는 힘이야. 연무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가 바로 무림맹 뚜레 장로 백무진이라는 사실을 연무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어렵지 않게 찾은 세 번째 비급이 있는 장소. 생각보다 동굴은 길고 어둡게 이어졌다. 하지만 비급은 자신의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한 시즌쯤 들어갔을 즈음 붉은 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무진 앞에 평범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세 번째 비급. 그는 손을 뻗지 않았고 펼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몸 안을 살폈다. 지금 그의 몸에는 붉은 진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비급 이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힘. 그 힘을 끌어올렸다. 그 순간 비급이 먼저 반응했다. 붉은 기운이 연무진의 피부 위로 드러났고 마치 끌려가듯 책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실처럼 가늘었다. 그러나 곧 줄기가 되었고 회오리가 되었다. 붉은 진기가 몸에서 빠져나와 비급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가 뜯겨나가는 감각이었다. 붉은 진기는 마침내 전부 책 안으로 흡수되었고 책은 빛을 잃었다. 그 빛은 안으로 무너져 내리듯 사라졌다. 그리고 연무진의 몸이 조용해졌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공도, 진기도, 힘의 잔향조차도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몸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되어 있었다. 마치 이제야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것처럼. 비급은 그 자리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다. 남은 것은 책이 아니라 연무진 자신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붉은 진기는 이미 책 속으로 사라졌고 몸 안에는 텅 빈 감각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연무진은 앞에 서 있는 사내를 보았다. 짐승 가죽, 뼈 장식, 얼굴엔 깊게 파인 흉터들, 산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 같은 눈. 내가 그 연무진이라는 놈이냐? 사내는 연무진의 전신을 천천히 훑었다. 비급을 삼켰다던. 그 말에 연무진의 손이 검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사내는 그걸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다가왔다. 압박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사내의 손이 연무진의 가슴을 눌렀다. 강제로 밀려드는 기운. 연무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사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찾는 눈이었다. 뭐가 이렇게 싱거워? 비급을 얻었다더니 확실해?
연무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비급은 힘을 주지 않았다. 모든 힘을 가져가 버린 상태였다. 연무진이 검을 휘둘렀다. 기술은 정확했다. 그러나 힘이 실리지 않았다. 사내는 피하지 않고 한 손으로 검을 붙잡았다. 살이 찢어졌다. 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급은 어디 있나? 그는 누군가를 부르듯 손짓을 했다. 숲속에서 기척들이 일어났다. 사람들, 사파의 인물들이었다. 연무지는 한 번 더 검을 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부숴서 꺼낸다. 깨질 때까지. 연무진의 시야가 천천히 낮아졌다. 땅이 가까워지고 의식은 멀어졌다. 사내는 끝까지 연무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무진은 아직 이 사내의 이름을 모른다. 사파의 거두 위챙호. 그리고 이 패배가 사파 총단의 멸망으로 이어질 씨앗이라는 것도 아직은 모른다. 다음 화가 궁금하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